자, 첫 번째 종목은 넷플릭스인데요. 한마디로 넷플릭스에 광고하면 효과가 높다.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키포인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녕하세요. 뮤지직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애널리스트 유종호입니다. 왜 또 상황극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의 본문보다 상황극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바빠요. 거의 지금 뭐 매일 야근을 하고 있죠. 많은 종목들을 한 번에 다뤄서 하는 건 다음 편에 또 한번 방송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넷플릭스 그리고 ASML 그 다음에 금융주들이 또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금융주들을 깔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의 키포인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광고형 요금제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정확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매출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고주를 끌어들여서 광고용 요금제로 전차 이렇게 전환을 해가면서 영업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신규 가입자가 약 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약 45%,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입자가 모두 광고용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자, 광고주들의 광고료가 입금되면서 영업 마진도 큰 폭으로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의 영업 마진은 27%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7%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고금리 환경에서 이와 같은 마진을 뽑아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걸 해냈죠. 일단 광고용 요금제를 먼저 한번 알아보면 원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가 4개였습니다. 11.99달러짜리가 베이징 요금제가 있었는데 이걸 점차 폐지하면서 광고용 요금제로 지금 현재 밀어넣고 있어요. OTT를 이제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제는 많이 구독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월정액 요금제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하지만 이런 베이징 요금제가 사라지면 그 상위 단계인 15.49달러짜리를 소비자들이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저렴한 광고를 보면서 요금을 내는 광고용 요금제 6.99달러짜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광고용 요금제는 그냥 중간에 광고 나오면 보면 됩니다. 예전에 케이블 TV와 같은 방식인데 더 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에게서 받는 돈은 줄어들지만 광고주들이 쏴주는 광고료가 이익 마진에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광고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닐슨과 제휴를 맺고 시청률을 잘 집계해서 광고주들에게 우리 이 정도 시청률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광고주 전용 자체 광고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마쳐서 캐나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넷플릭스에 광고하면 효과가 높다, 이걸 이제 넷플릭스는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넷플릭스의 광고용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마진이 개선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현재 전체 가입자의 몇 % 정도가 광고용 요금제를 선택했을까? 이게 또 이제 궁금해지겠죠. 이미 대부분의 가입자가 모두 광고용 요금제라면 마진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이마케터에서 이제 정리한 걸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전체 가입자 중 광고용 요금제의 비율은 약 7.5%에 달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이 7월인 걸 감안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10% 정도 됐다 해도 다행히 아직 전환 추세에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이로 인해 마진 개선세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쓰는 돈도 아끼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무엇보다 가장 높은 경쟁력은 콘텐츠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만 약 170억 달러를 쓸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는 무려 35% 증가한 수치인데요. 2025년에 나올 기대작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오징어 게임의 신규 시즌, 그리고 에밀리 파리에 가다, 셀링 선셋,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외교관, 버진 리버,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 몬스터, 이런 대작들이 신규 시즌이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OTT의 경쟁력은 스포츠로 모이고 있는 점도 하나의 OTT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포츠 콘텐츠는 일단 시나리오, 작가, 배우 섭외 이런 고민이 사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쉽고 은근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미국 프로축구, 디즈니는 프로야구, 아마존은 프로농구 NBA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일단은 WWE 프로레슬링 중계권을 시세보다 한 2배를 더 주고 사왔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이 WWE 고정팬이 약 200만 명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재방송이 가능하고 스토리가 있죠. 드라마와 같은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WWE는
프로레슬링은 하나의 작품과도 같아서 넷플릭스에 너무 어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NFL과 3개의 시즌을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요. 사실 이 NFL 크리스마스 경기는 특히 2023년에 가장 미국에서 많이 시청한 TV 프로그램 25위에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를 좀 한번 분석해 볼 시간이에요. 일단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높으니까 오히려 빠질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에 적절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성 부분을 살펴보면 넷플릭스의 매출 성장률은 다른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면 이건 뭐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걸 왜 투자해?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건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성은 자본 대비 이익이에요. 내가 돈 투자한 건 그만큼 자본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기 자본 이익률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매출 성장성은 감소해도 재무적인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빅테크의 거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 ROE 상승세가 PBR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는 절대적 주가 수준에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ROE의 절대적 수준도 34.7%로 시장 평균 20%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PBR과 ROE를 반영한 PE 멀티플이 넷플릭스는 30배 정도 돼요. 이게 시장과 알파벳 그리고 디즈니와 같은 경쟁사보다 다소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빠질 때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장기 이익 성장성이 이걸 반영을 했을 때 주가가 저희는 싸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넷플릭스의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거의 31.4% 수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12개월 선행 PER 30배를 그럼 이 EPS 성장률을 한번 나눠보면 PEG 배수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1.7배 그리고 경쟁사들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실적이 시작되면 항상 이제 알코아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죠. 자, 이 미국의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요약 자료를 이번에 한번 쓰셨어요. 이번 분기에 처음 발간한 자료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미국의 주요 금융주인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간략히 발표드리기 전에 은행의 수익 구조를 좀 크게 보면은 순이자 이익이랑 비이자 이익으로 나뉩니다. 순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통적인 은행들의 수익 창출원인데요. 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돈에서 예금 이자로 고객에게 지급한 돈을 뺀 금액으로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 즉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클수록 이익률이 크겠죠. 비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 증권, 외환, 원자재,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 전통적인 이자 이익을 제외한 이익을 일컫는데요. 이런 금융주들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순이자 마진, 짧게 님이라고 합니다.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보면은 포괄적으로 예대 마진뿐 아니라 외화, 증권, 운용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한 마진들을 포함한 전체 이자 부문 수익성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이번 2분기 금융주들의 실적을 짧게 요약드리면 순이자 이익 부문은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예금 감소, 그리고 예대 마진 압박으로 부진했지만 비이자 이익 부문에서 채권, 외환, 증권 등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이 순이자 이익 마진은 하락세가 나타났고 순이자 이익 비중이 무려 67%로 높은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EPS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죠. 모건 스탠리의 비이자 이익은 130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는 13% 증가했고 골드만삭스의 비이자 이익은 105억 달러로 전년 동기는 14% 정도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금리 인상 시기와는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금리가 오를 때는 예대 마진이 증가하면서 순이자익 부문의 실적이 증가했었죠. 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대 마진 압박에 따른 순이자 이익의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반면 비이자 이익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예상되는데요. 웰스파고는 올해 순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9%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이자 이익 부문의 비중이 높은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으로는 ASML 홀딩인데요. 이번 자료를 통해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ASML 홀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노광 장비를 제조하는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노광 장비는 빛을 사용해가지고 그 실리콘 웨이퍼에 직접 회로를 이렇게 프린트하는 장비로 반도체 제작에 필수적인데요. 고사양 반도체일수록 더 미세한 회로가 요구됩니다. ASM 홀딩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EUV,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EUV 시장 점유율은 100%라 해도 무방하죠. ASML 홀딩의 글로벌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은 77%로 가장 높습니다. ASML 홀딩은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 우려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실적은 대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회사가 언급한 대로 올해 상저하고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각각 2.9% 그리고 7.2%씩 상회했는데요. EUV를 포함한 신규 장비 수주액은 55.7억 달러로 과거 평균치인 61억 달러보다 낮지만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연초 언급대로 내년 차세대 하이 NA EUV 생산 판매를 위한 준비로 재고는 110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 증가했고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와 재고 비용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5%포인트 감소한 29.8%를 기록했습니다. 또 정리해드리면은 기존 EUV에서 차세대 하이 NA EUV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주 잔고 감소 그리고 재고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과 이익률 모두 감소세가 나타났죠. 사실 이번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 정부의 추가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것인데요. 연초에 상위 버전인 DUV 장비를 규제한 것에 이어서 추가 규제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진 건데요. 아직 정확히 발표된 점은 없습니다. ASML 홀딩 또한 아직은 루머로 여기면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시에는 중국 매출은 더욱 감소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차세대 EUV 판매로 인한 실적 성장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시장의 DUV 수요로 이런 중국 시장 매출 저하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올해 연초 미국 정부의 중국발 DUV 수출 규제로 연 중국 매출은 약 10에서 15%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시장의 수요로 이게 상쇄될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죠. 너무 앞서서 부정적인 내용만 언급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린 이유는 내년에 2나노미터 반도체 생산과 더불어서 차세대 EUV 인도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한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상대 주가 매력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SML의 차세대 하이 NA EUV는 2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장비인데요. 가격은 기존 EUV 대비 2배 높아진 약 4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CEO 언급에 따르면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ASML의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는 실험용 하이 NA EUV를 약 2대가량 인도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매출 성장보다 수주 잔고 증가로 이게 먼저 나타나겠죠. 상대 주가 부분을 보면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주가 프리미엄이 항상 있어 왔어요.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봐도 되는데요. ASML 또한 그래왔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서 이익 성장을 감안한 상대 주가는 시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프리미엄이 많이 좀 없어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ASML 홀딩의 12개월 선행 PE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37.1배로 지난 1년 고점인 42.1배보다 낮아졌고 향후 3년 EPS, CAGR,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PEG 배수 또한 반도체 산업과 네덜란드 시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또 종목은 두 개를 알아봤죠. 넷플릭스와 그 다음에 ASML 홀딩. 일단 둘 다 주가는 장기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는 ASML 홀딩 같은 경우는 비쌌는데 이젠 비싼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싸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이제 움직일 때 여러 가지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 맞춰서 웨이트 체인징을 하느냐, 아니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차고차고 쌓아 모아느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후자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아직 많은 종목들이 남아 있어요. 다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 주만 해도 사실 넷플릭스 이거 말고도 저희가 한 4개 종목 정도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 종목들도 함께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우주식 플렉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